자, 이번 시간은 25년 5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좀 어려웠어요, 시험 문제들이. 자, 41번 보면 얘는 쉽죠. 1번에 조세는 국세지방세 나누고요. 2번에 교육세는 목적세고요. 3번에 부가가치세는 물세죠. 여기 인세라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소득세는 직접세죠.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 자, 문제 42번에 이제 특수관계인인데요. 1번에 보면 본인이 개인이면 6촌 이내의 혈족, 이거 요즘 자주 나오죠. 우리 혈육인사, 옛날에 혈족은 6촌, 그 다음에 인척은 4촌이었는데 이게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으로 바뀌어서 1번하고 4번이 그 내용이라서 보기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배우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특수관계인데 배우자에서 자주 나오는 게 사실혼관계를 포함한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자, 3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죠. 자, 문제 43번에 보면 보기 1번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는 거는 세무공무원도 적용이 되고요. 2번 실질과세하면 뭐 된다고 했어요? 조세 평등주의가 실현되죠. 그래, 실질적인 평등이 돼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 요즘 종종 나오고요. 3번에 보면 소급과세 금지는 세법을 하거나 세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해석을 변경하면서 과거에 소급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 4번에 보면 근거과세 원칙인데 첫 번째 줄 끝에쯤에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두 번째 줄 중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과세할 수 있죠. 자, 문제 44번의 수정신고 중에 옳지 않은 것. 1번에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한자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과소표준신고세에 기존된 결손금액이 원래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다. 자, 결손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줄어야 되면, 자, 결손금이 줄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내는 거니까 나 옛날에 세금 적게 냈던 거 지금 더 낼게요. 그게 뭐예요? 수정신고. 그래서 수정신고가 되더라. 3번에 보면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자, 그때까지만 내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요. 다만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났어. 자, 6년 전에 세금 적게 냈던 거 지금 낼게요. 그거 굳이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국가가 과세권이 없으니까. 자, 4번에 보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만 수정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아니야. 기한 후 신고 안 해도 수정신고, 경경청구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45번 문제는 문제가 좀 복원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46번에 세무상 순자산을 나타내는 서식이 뭡니까? 우리 회계적으로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회계에 있어요. 그럼 이거랑 세법이 같을 거냐? 차이가 있죠. 뭐 때문에요? 유보 때문에. 자, 우리 유보라는 게 순자산의 변동액을 가져온 거니까 회계상하고 세법상 순자산 금액의 차이가 유보가 있어서 이 회계에다가 유보를 더한 게 세법상 순자산이 되죠. 그걸 보여주는 서식이 뭐냐면 3번에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이에요. 자, 그 4번에 있는 을표가 뭐예요? 유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보를 갑에다가 가져와서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한 거, 그게 50호 갑표가 됩니다. 47번에 보면 법인세법상 입금을 고르라고 했죠. 1번에 부가세 배출세가 아니죠. 2번에 자산수중이익 2월 결손금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세법상 입금, 동그라미. 3번에 전기에 송금불산 입됐던 걸 환급받았어요. 입금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 수익 당연히 동그라미. 주발촉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자, 법인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입금이 아니더라. 자, 48번에 평가손실 중에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화재로 소실된 공장 설비,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 평가차손, 예, 송금 인정되죠.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저가법으로 했대요. 얘 때도 평가손실 인정되고요. 3번에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시가 하락분을 평가손실 계산한 거, 자, 이거는 송금 아니더라. 이거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보유 주식이 파산했을 때, 자, 파산했을 때 예외적으로 평가 손실 인정이 됐었죠. 자, 49번에 손금불산입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에 속도 위반 과태료, 이거 손금불산입이죠. 그 다음에 사계약상 지체상금, 이건 송금이고요. 3번에 납부지연 가산세, 송금 인정 안 되고, 4번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관련된 유지비, 자, 이것도 재산세라는 유지와 관련된 세금도 송금불산입되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얘도 송금 인정 안 되겠죠. 자, 문제 50번에 보면 귀속 시기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부동산 팔면 셋 중 빠른 날이죠.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 그래서 1번 봤고요. 이번에 중소기업의 장기할부 판매. 자, 원래 장기할부 판매의 세법상 원칙은 인도 기준이에요. 명목가액 인도 기준.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란 걸 쓸 수 있다. 누구한테요? 우리 회계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쓰면 세법도 인정하는데,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 중소기업이라서 나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써도 돼. 근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IFRS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 기준. 자, 우리 명목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인도 기준으로 잡았어. 그렇다라고 하면 세법에서는 야, 너가 중소기업인데 어쩔 수 없이 장부에다가 현재 가치 인도 기준 잡았으면 법인세 신고할 때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다시 세무 조정하는 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했던 게 여기 있는 내용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 판매는 결산상 인도 기준으로 인식했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위탁매매라고 하면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귀속식이고, 4번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진행기준 써야죠. 자, 그럼 예외적으로 진행기준 안 써도 되는 게 뭐예요? 1년 미만일 때. 자, 3개월짜리 공사 진행기준 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용역 제공 완료일로 예외적으로 봐준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1년 미만 거래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1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자, 51번 뭐 자본적, 수익적 지출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아실 것 같고, 자, 52번의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죠. 건물 기기장치 비품이 나오는데, 자, 표에서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단기 비용 계상액하고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나오는데, 자, 건물은 어때요? 시인부족액이죠. 자, 70만 원만큼 시인부족액인데 전기 2월 된 상각부인액이 있으니까 70만 원만큼 송금을 산입하는 거고, 기계장치는 620 계상했는데 한도가 500이야. 그러면 120만 원만큼 송금을 산입됐을 거고, 자, 비품은 시인부족액인데 전기 2월 상각부인액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조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50만 원만큼 증가하겠죠. 자, 53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에다가 2억 원을 25년 12월 24일 기부를 약정하고 26년 1월 14일에 실제 지급했어요. 자, 기부금은 현금주의. 그러니까 얘는 26년의 기부금이니까 여기 25년 기부금은 아니고요. 자, 나에 보면 25년 4월 19일 날 군부대에다가 장부가액 1억 원, 그 다음에 시가 9천만 원짜리 버스를 기부했다라고 하면 우리 기부금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장부가로 가줄게. 장부가로. 그래서 장부가인 9천만 원만큼이 1억 2천이 여기에서는 기부금으로 계상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해 보면 25년 2월 3일 날 대표이사 향후에, 자, 대표이사 향후에는 비지정 기부금이죠. 자, 그러니까 특례 기부금 얼마예요? 라고 하면 나에 있는 1억 2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4번이 우리 접대비 관련해서 비슷하기는 한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접대비는 두 가지였어요. 증빙 안 받은 거, 한도 추가한 거. 두 가지를 시부인 하는데, 먼저 증빙 안 받은 거 관련해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표가 나왔어. 옛날에는 항상 글로 나오다가 이때는 표가 나오면서 표에 보니까 이런 금액이 있잖아요. 표에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자, 3만 원 이하분의 접대비가 있고 3만 원을 초과한 게 있어요. 그때 세법에서 받으라는 증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법적 증빙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수증이 있는데 3만 원 이하는 뭘 받더라도 일단 상관없죠. 증빙만 받았으면 되고, 자, 3만 원 초과하는 건데 뭘 받은 게 문제예요? 여기 있는 영수증 받은 애들. 자, 이 금액이 그럼 뭐가 될 거예요? 송금불산이. 자, 증빙불비로 송금불산입된 금액이 나올 거니까 이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거는 증빙불비로. 자, 그 다음에 나올 건 뭐예요? 이제 한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도 비교할 금액이 뭐예요? 여기 적정하게 증빙 수치한 애들이라고 보는 얘네들. 자, 얘네들은 이제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 합쳐보니까 지출액이 얼마예요? 자, 지출액이 이거 다 합쳐보면 6,900이 나와요. 자, 6,900하고 세법상 한도 금액을 비교해야 되는데, 한도는 두 가지 합이 있죠? 첫 번째 한도가 기본 한도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 기준 한도가 나오는데, 자,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로 따지는데, 첫 번째 줄에 봐요.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주식회사 3일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1200에다가 12분의 사업연도 월수인데, 자, 사업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즉 12개월이야. 그러면 기본 한도 1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가 들어가요. 자, 이건 매출액 기준으로 가는데, 자, 문제 보기 1번에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억 원이래요.
200억 원. 그러면서 특수한계 수익 금액은 없어. 자, 그러면 200억 원일 때 한도 계산하는 게 어때요? 자, 100억까지는, 자, 200억이 있다라고 하면 100억까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이 적용이 될 거고, 100억을 초과한 100억에 대해서는 1000분의 2가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3000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2000이 나오면 이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5천만 원이 계산이 될 거라서, 자, 이 두 가지 한도를 더하면 6200이고, 근데 회사가 6900을 제출했으니까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이 되는 금액이 700. 자, 그럼 문제 주의해야 될 거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다시 위에 올라가서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송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으면 여기 있는 증빙 못 받은 거랑 여기 있는 한도 초과한 금액 두 금액을 합하면 800만 원.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5번 문제 보면 송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하는 거죠.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자가 나오면, 자, 이자 왜 나온 거예요? 차입금 때문에 나온 거고, 이 차입금 중에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에 얼마나 썼니? 라고 하는 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인데, 자, 문제를 가지고 요걸 넣어보면, 우리 보기 1번에 보면, 자료 1번에 보면 이자가 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의 적수가 365억이에요. 자, 100만 단위로 써보죠. 그 다음에 이걸 업무무관 자산에 지금 썼다라고 했는데 그 업무무관 자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임원 갑한테 대여한 게 있고 거래처한테 대여한 게 있어요. 우리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하는 대여금은 뭐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업무하고 무관하게 돈 빌려준 거죠. 자, 근데 임원 갑은 누구예요? 회사 임직원이니까 특수관계 맞아. 근데 거래처는 어때요? 오른쪽 끝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래. 그러면 그 대여금, 자, 거래처한테 대여한 대여금은 여기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임원 갑한테 대여한 대여금의 적수, 즉 18250만 여기에 들어가면 돼서 이 금액 계산하는 게 문제라서 여기서는 이 두 금액을 뽑아내는 거 저것만 주의하시면 문제는 쉽게 계산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56번에 보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자, 한도초과만 계산하는 거예요. 한도초과. 그럼 한도초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가져와서 보면 회사가 설정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보죠. 항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금액은 기말잔액이요. 자, 기말잔액 얼마예요? 300. 자, 여기다가 한도라는 건 채권에다가 설정률을 가는데, 자, 채권을 보니까 자료 기억해 보세요. 단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이 1억 2천인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 가지급금이 2천만 원 있다 그랬죠. 자, 일단 채권 자체는 1억 2천이요. 그럼 1억 2천에 대해서 다 대손충당금 쌓느냐? 우리 설정에서 제외하는 채권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 가지급금. 그렇죠? 걔는 인정이 안 되니까 2천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도 계산하는 채권은 1억 원을 집어넣는 거. 자, 이걸 주의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몇 퍼센트가요? 우리 둘 중에 큰 걸로 가는데 1%하고 실적률을 가는데 자, 실적률이 자료 니은에 나오죠. 몇 퍼센트래요? 2%래요. 그럼 회사의 실적률로 가니까 이 한도 금액이 200이 나오죠. 자, 300을 설정했는데 200이 한도야. 그럼 한도 초과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57번에 준비금이 나오는데 2번에 있는 고유 목적, 3번에 해약 환급,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책임 준비금, 이게 이제 세법에서 인정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건 정답은 1번에 사업 확장 준비금일 겁니다. 자, 58번 문제가 우리 재경사에서 예전에 한번 출제된 다음에 요즘에 한 번씩 나오는 애인데 부당이익 계산분이에요. 부당이익 계산분인데 고가 매입. 자, 우리 저가 양도는 쉬워요. 싸게 팔았어. 그럼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손해본 금액을 입금에만 산입하면 되는 게 저가 양도라서 저가 양도는 쉬워요. 자, 저가 양도는 쉬운데 지금 여기 나온 건 고가 매입, 비싸게 샀을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 자, 그걸로 인한 손익효과를 계산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면 회사가 자료 1번 해보세요. 대주주 김한강 씨로부터 시가 1,000만 원짜리 건물을 3,000만 원에 매입했어. 자, 3,00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건물이 3,000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근데 이 건물 3,000만 원짜리 보니까 원래 시가가 얼마짜리요? 3,000만 원, 1,000만 원짜리요. 자, 시가가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주고 사는 거 세법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할 금액은 1,000만 원까지만. 자, 얘는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할 거야. 그럼 세법상은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할 건데 장부상에 3,000이 잡혀 있으니까 얘를 먼저 1,000만 원으로 줄여야 되죠. 뭐 하면 돼요? 송금 산입하면 되죠. 뭘요? 건물이라는 금액을 2,000만 원만큼 송금 산입해서 줄이는 거야. 세법상은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 3,000만 원짜리
시가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짜리 줬고 그 차입금액 2천만 원만큼을 지금 송금에다가 처리한 건데 이 송금 세법이 인정해요? 시가보다 비싸게 산 거 원래 세법이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송금불산입할 거예요. 자, 송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제 부당행위겠죠. 고가매입이라는 부당행위로 인해서 2천만 원만큼을 송금불산입하면서 결국 이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누구 거 산 거예요? 대주주. 자, 대주주한테 그 소득이 갔으니까 이걸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자, 3천만 원, 시가 1,0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봐. 원래 1,000만 원이면 하는 일인데 3천만 원 주고 그냥 조금 더 줬어. 대주주라서.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그 3천만 원이 만약에 장부에 비용이 잡혀 있었다면 뭐 컨설팅 같은 거야. 그래서 3천만 원 주고 컨설팅을 받았어. 근데 원래 시가는 1,000만 원이래. 그랬으면 송금불산입만 하면 끝나요. 자, 근데 얘가 세무조정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시가 1,0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초과한 금액을 먼저 송금 산입해서 그 금액을 떨어낸 다음에 이걸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 한번 송금불산입하는 두 가지 세무조정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세법상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왜요? 2천만 원 송금산입, 2천만 원 송금불산입하니까 네팅해보면 그냥 효과는 0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가 매입했을 때 효과는 언제 나오냐? 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할 때 나오죠. 자, 그래서 회사가 뭘 했어요?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회사는 이 3천만 원 잡았던 애를 이제 상각을 태워요. 그 상각을 얼마를 잡았을 거냐면 감가상각 잡은 금액 보니까 회사가 300만 원이란 거예요. 300을 잡았어요. 이 300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3천만 원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 내용윤수 자료 2번 끝에 보면 내용윤수 10년의 정액법. 내용윤수 10년의 정액법이라서 10분의 1을 태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00이란 걸 감가상각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잡았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세법이 다 인정할 거냐라고 보니까 지금 장부에 3천만 원 잡힌 자산에 대해서 300을 잡았는데 세법은 이 중에 얼마까지만 인정했어요? 1,000만 원을 자산을 인정했지만 이 2천만 원만큼은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얼마까지만요? 1,000만 원에 대한 상각비만 당연히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감가상각비 300 중에서 300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상각 태운 건데 3천 중에서 세법은 1,000만 원만 인정하고 2천만 원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2천에 대한 상각비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200만 원이 뭐겠어요? 송금불산입되는 거죠. 이 송금불산이면 감가상각비를 송금불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취득했을 때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남아있냐면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어요. 이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자산을 회사가 뭐 한 거예요?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만큼을 비용을 태운 거잖아. 비용을 태웠잖아요. 그럼 항상 뭐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자산이 장부상에서 없어질 때 있었던 유보도 추인해야 되죠. 자, 그럼 2천을 다 추인하려고 봤더니 회사가 3천 중에서 300만 원만 상각한 거잖아요. 10%만. 그러니까 유보 추인할 때도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만 추인이 돼서 효과가, 세무조정 효과가 발생하게 되더라. 자, 59번도 좀 어려웠을 거야. 59번도. 자, 보면 주사밀은 2025년에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6월 말이었던 결산일을 12월 말로 변경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6월 말이니까 7월 1일에서 6월 30일이래요. 우리 사업연도는 그랬다가 얘를 우리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하는 회사로 좀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회사가 작년까지는 7월 1일에서 이렇게 바꾸면 7월 1일에서 6월 30날까지가 사업연도여서 12기 사업연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12기 사업연도가. 그러면 13기부터는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고 싶으면 자, 사업연도의 변경 뭐랬어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면 9월 말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 회사가 신고를 언제 했어요? 이때 8월 달에 신고했다는 거야. 그럼 회사는 적정하게 신고를 했죠. 적정하게 신고를 했으니까 이 13기부터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즉 1월 1일이 있는 이때부터는 변경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거고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즉 여기 있는 7월 1일부터 이거 시작되기 직전인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은 13기 사업연도로 별도로 중간에 한번 거치게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 1월 1일부터 14기 사업연도가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기 사업연도를 보면 사업연도가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즉 사업연도가 6개월이야. 자, 사업연도가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13기 동안에 과표가 얼마냐면 2억 원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과표가 2억 원일 때 일반적인 우리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2억 원이니까 여기다 9% 하면 1,800이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다는 거야. 왜요? 6개월 동안의 과표가 2억이면 우리 법인세 이렇게 계산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먼저 12개월로 환산해서 과표를 4억으로 환산한 다음에 자,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2억까지는 9% 하고 2억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19% 하면 자, 여기서 1,800 하고 여기서 3,800 더하면 이게 5,600이 나오고 그럼 이 5,600은 연환산한 거니까 다시 얘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죠. 5,600을 2분의 1로 나누면 자, 여기에 대해서 2,800이라는 세금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만 원이 돼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게 사업연도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를 막 꽈놨어.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60번에 보면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중간연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아니야. 선택하는 거죠. 가결산하고 직전 사업연도 중 선택해서 갈 수 있고요. 자, 2번에 보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애들은 언제까지요? 끝에 보면 4개월이네. 4개월. 일반적으로 3개월인데 4개월까지 좀 기간을 1개월 더 주죠. 정답이 2번이고요. 3번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아니야. 얘는 필수적이라서 제출해야 되고요. 4번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하죠. 자, 문제 61번. 신고납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포괄주의? 아니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죠. 자, 이번에 퇴직하고 양도는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라고요. 3번에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거주자 1인과 그 특수한 개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소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합쳐서 과세한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과세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쳐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자, 4번에 보면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과세 택하고 있지요. 자, 62번에 보면 금융소득을 준 다음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랬을 거예요. 자, 항상 나오면 이자하고 배당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쪼개보면 이래요. 첫 번째 나온 자료가 국내 예금 이자니까 이자는 I라고 쓸게요. 1,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자, 배당이 1,500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디귿에 배당이 나오는데 외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이 있어요. 그 배당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자, 외국법인에서 배당받은 금액. 자, 그거는 우리 지금 배당에 대해서 그로스업 하는 금액 결정하는 건데 그로스업이 뭐예요? 우리 법인에서 납부했던 거를 내가 한번 다시 배당받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이중과세다 보니까 한번 조정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그로스업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받은 배당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중적으로 과세 조정해 줄 필요는 없죠. 해외 법인이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그로스업 조정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보세요. 3천에다가 4천의 금융소득이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2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만큼 그로스업 더해서 4,2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4천만 원인데 이 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여기는 1,500밖에 없어. 그러면 1,500에 대해서 10% 하면 1.5잖아요. 그러면 41.5, 즉 4,150만 원만 종합소득에 합산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62번이라서 이 문제가 이제 예전에 없던 즉 외국에서 받은 배당, 그 디귿에 있는 배당, 그 배당을 처음으로 물어봤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자, 63번에 보면 요즘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우리 그 부동산 임대, 장기 임대한 다음에 수익 구하는 거 간단하죠. 25년 8월부터 27년 7월이니까 24개월이에요. 근데 24개월치 임대료를 2,400을 한 번에 받았대. 그러면 올해 과세할 금액은 8월 1일부터 12월까지니까 5개월이죠. 그러면 500만 원 정답은 1번. 이건 너무 쉬웠을 거고. 64번에 보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 1번에 고용보험, 자, 우리 4대 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이거 과세 안 한다 그랬죠. 2번에 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이것도 과세하지 않죠. 3번에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받는 소득
자, 이거 뭐 주총결이든 일반적인 월급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죠. 그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좀 어려웠을 텐데 월정급여 21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연장근로수당 240만 원인데 이거 과세 안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고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으로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할게요. 이게 조건이 좀 복잡했어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따져보면 월정급여 210만 원 요건 충족하죠.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총급여,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가로한 거 보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2,500만 원이야.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도 충족하고 월정급여 210만 원도 충족하니까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240만 원까지 연간 비과세할 수 있어요. 라는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65번에 보면 기타 소득 금액, 요즘에 자주 묻는 거죠. 항상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비용 차감한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비용 차감한 거 계산해서 여기다 한번 봐보면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800이 있어요. 그러면 문예창작은 우리 60%를 필요경비하니까 32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주택입주지체상금이 80% 해주는 애라서 20%만 소득 잡히면 120만 원이 될 거고,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지금 계속 과세가 유예돼 있죠. 그러니까 과세되는 금액이 440만 원에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6번에 인적 공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한번 보죠. 한 사람씩 쭉 가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은 무조건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연령은 상관없고 소득을 보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모친이 있는데 자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세요. 가능하죠. 근데 몇 살이에요? 81세시면 우리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 원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남 20세 이하 라고 했는데 올해 몇 살? 20살. 그럼 올해 마지막으로 가능하고, 수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이하죠. 100만 원까지니까. 그러면 가능해요. 차남이 있는데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어요? 그럼 가능하죠. 근데 누구예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공제 200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기본 공제 750에다가 200에다가 100도 하니까 300. 그러면 1050만 원. 그래서 우리 인적공제 묻는 문제가 1050만 원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50만 원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67번 보면 개인하고 법인한테 모두 적용되는 세곡공제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외국납부하고 재해손실. 그 정답은 3번 외국납부고요. 68번 보죠. 퇴직소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종업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으로 본다? 아니야. 그러니까 종업원에서 임원이 되면 임원에서 급여가 팍 올라가니까 중간에 한번 정산하세요 하더라도 인정해 줄게요. 실제 퇴산 안 했지만 정산하면 퇴직한 걸로 봐서 현실적 퇴직으로 봐서 인정해 줄게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했을 때만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퇴직으로 보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사용자 부담금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거 이게 퇴직소득이죠. 맞고요. 3번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있거나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 징수하지 않죠.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4번에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얘도 퇴직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69번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면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자, 우리 약간 틀렸죠. 양도소득 과세 대상 중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뭐였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근데 여기 지금 기계장치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 그거를 양도하는 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독특하게 이게 우리 지문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자, 3번에 보면 특정 시설물 이용권, 뭐 골프 이용권, 콘도 이용권 이런 거 과세 대상이고요. 4번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이 무슨 얘기냐면 저걸 보세요. 우리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라고 하면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보잖아요. 근데 분양권을 보면 이 분양권 처분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한다. 즉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이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문제 70번에 보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1번에 일용 근로자 무조건 분리과세죠. 필요 없고요. 2번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고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 자, 이 사람은 퇴직금은 별도로 과세하니까 종합소득합산에 필요 없죠. 3번에 10억 원의 정기예금에서 연 3천만 원의 이자, 자,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소득 합산해야죠. 그래서 3번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고요. 4번에 주3일에 재직 중인 비상근임으로 로또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 자, 로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근로는요? 연말정산. 그럼 이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자, 71번 보죠. 부가세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김철수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고, 자, 영리 목적 유무와 불구해요. 비영리 사업자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일반하고 간이죠. 자, 과세에는 일반 과세사하고 간이 과세사가 있는 거고. 자, 3번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하죠. 4번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겠죠. 자, 72번에 사업자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 사업자가 있죠. 맞고요. 2번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안 하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영세율 적용받는 애도 과세사업자죠. 0% 세율로 과세가 됐을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4번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겸용한 애를 겸용사업자라고 하고 겸용사업자도 당연히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 73번.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옳지 않은 겁니다. 과세기간 중에서 1번에 폐업한 사람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적인 마지막 과세기간으로 보고요. 2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블라블라 나오는데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읽어보면 이래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있다 보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될 텐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자 1년 동안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금 일반 과세자였다가 이게 사업금액, 수익금액이 줄어서 간이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에서 간이가 적용되는 거를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 공급금액이 확정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못 하고 6개월, 즉 한계 과세기간, 즉 6월 30일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자 용역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봤더니 자, 이 작년도의 금액을 봤더니 금액이 일반에서 간이금액, 수익 금액이 줄어서 간이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적용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변경된 사업자 유형을 적용하니까 자 이때는 최초로 했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는 어쨌든 사업연도가 끝내야 되니까 이때가 간이로 적용되는 최초 과세 연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놓고 이 문제를 읽어보면 자 보기 2번을 보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해에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자 일반에서 간이가 되는데 자 간이 변경되는 해 자, 이때부터 변경이 됐어요. 변경되는 해에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가 적용되는 규정은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저걸 물어보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판단하기. 자, 3번에 보면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최초 과세 기간은 등록 신청인 날 그날로부터 과세기간을 보죠. 맞고요. 4번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6월, 2기가 7월 12월이죠. 자, 74번에 납세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면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죠. 맞고요. 2번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부가세를 납세지로 보게 될 거고요. 3번에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만을 갖춘 장소 이거 하치장이라고 그랬죠. 이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에 직매장이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거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죠. 자, 근데 이거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죠. 자, 75번에 과세 대상으로 옳은 것. 자, 기억해 보면 사용인에게 사업에 작용하는 작업복. 자, 이거는 과세 아니죠. 니은에 보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이거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맞고요. 디귿에 건설업이요. 자, 건설업은 무조건 뭐예요? 용역의 공급. 근데 재화이라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리을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 원래 과세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표현이 돼서 옳은 것만 고르면 니은하고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요즘 자주 나오는,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계부 주고 부가세 계산해 보세요. 이번에 상가의 월세 과세고요. 무도학원, 자, 학원비는 일반적으로 면세지만, 교육은 면세지만 무도학원하고 자동차 운전학원 두 개는 과세라 그랬죠. 과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형이나 피부 시술 이런 것도 과세여서 지금 준 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라 포함된 부가세 계산해 보면 6만 원이 나와서 정답은 4번. 자, 문제 77번. 다음은 컴퓨터 판매와 유지 보수를 제공하는 일반 과세자 김삼일 씨의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내역인데 1기 부가세 과표는 얼마입니까?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였기는 했는데요. 25년 1기가 언제요? 1월부터 6월까지 과표를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계산해 보라고. 자, 그러면 자료 1번에 보니까 1월 20일 날 20개월간 A와 컴퓨터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1월 20일부터 24개월간 매달 20일에 3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용역 제공하면서 대가를 1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테니까 1기, 자, 1월부터 6월까지 받는 금액이 얼마 거냐면, 자, 1월 20일부터 매달 30만 원씩이니까 1기로 따지면 1월부터 6월까지로 따지면 6개월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 대해서 6개월이 있으니까 180이란 게 과표로 잡혔을 거고요. 이번에 보면 2월 25일에 컴퓨터를 100만 원에 판매하고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뭐요? 단기할부. 단기할부면 인도 시점. 그러면 2월 25일 날 인도했으니까 100만 원이란 게 과표로 잡히면 280만 원이 과표가 될 거예요. 자, 78번에 폐업 시간 존재하죠. 자, 폐업 시간 존재와 이것도 자주 나왔죠. 요즘에 자주 나왔는데 잔존재와 보면 일단 제품이 나오죠. 자, 제품 2천만 원 쉬워요. 자, 토지는요, 과세 대상 아니에요. 면세니까. 자, 건물은요, 그냥 시가로 가는 게 아니라 간주 시가로 가는데, 자, 취득가액이 4억 원이야. 자, 4억 원인데 1년에 1과세기간에 5%씩 가는데 5%씩 줄어드는데 과세기간이 몇 개 갔나를 봐보죠. 과세기간이 취득이 22년 1월 20일이니까 1월 1일로 보고, 자, 간주 공급이 25년 2월 5일 날 있었어요. 자, 그러면 25년 1월 1일 날 간주 공급한 걸로 보니까 과세기간이 몇 개 지났나요? 보면, 자, 22년도에 2개, 23년에 2개, 24년에 2개, 25년은 경과한 게 없어. 그러면 6개 과세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70%니까 2억 8천이죠. 그래서 합쳐보면 3억 원. 정답이 2번이 될 거예요. 자, 79번에 스타킹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 자, 1기 예정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자, 자료 1번에 국내거래처로부터 원재료하고 공급가액 5천만 원이면 부가세가 500. 자, 얘는 매입세액 공제 될 거고요. 자, 2번에 겨우 추진비, 자, 접대비는 안 되죠. 자, 3번에 보면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려고 500만 원짜리 샀대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자, 얘도 매입세액 공제되겠죠. 자, 토지 조성,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까 정답은 550.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80번. 부가세법상 가산세 옳지 않은 것. 이번에 예정 신고할 때, 이거 마지막에 보고 2번부터 봐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게 뭐예요? 지연교부죠. 지연교부. 그럼 세금계산서 가산세 1% 맞을 거고요. 3번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일, 우리 마지막에 등록 신청하는 날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맞을 거고요. 4번에 재화를 공급하고 타인 명의로,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이것도 2% 가산세를 맞을 거예요. 자, 2, 3, 4는 가산세가 맞고요. 1번을 보죠. 예정신고할 때 매입처벌학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이렇게. 자, 세금계산서 받았어. 자,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입처벌학계표에 넣어야 받는 거죠. 근데 예정신고 때 깜빡하고 안 넣었어. 그거를 확정신고 때 넣었어. 자, 이걸 가산세 때릴 거냐? 매입세 공제받을 금액이요. 자, 공제받을 금액을 늦게 받은 거야. 그랬다라고 가산세 때릴 이유가 없죠. 공제를 늦게 받았으니까. 오히려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걸로 자주 나오니까 1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